자, 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공포정치 부분을 강독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이제 공포정치 할 때 국민공회가 했던 정치 관련된, 정책 관련된 내용을 이제 진행을 했거든요. 네, 이번에는 이제 로벤스피에르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공포정치를 이제 이끌었던 사람이 로벤스피에르죠. 그래서 이 로벤스피에르는 그 덕의 공화국을 건설 주장했어요. 덕의공화국은 뭐냐 하면 도시나 농촌에서 자기 능력에 따라 일하며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한 사람들이 주권 행사하며 자유롭게 그리고 지나치게 어, 부나 빈곤 없이 평등하게 생활할 수 있는 그걸 덕의공화국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게 이제 그 덕의공화국의 어떤 그 이념 자체가 그 앞에 했던 쌍키트 계층 있죠. 쌍키트 계층의 어떤 이념이 반영이 됐다는 거.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덕을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이 덕이라는 것은 뭘로 연결시키냐면 공포로 연결시켰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이제 얘기했냐면 자유에는 미덕, 덕이 필요하고 민주주의를 경험하지 못한 프랑스인은 아직 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공포를 통해서 그들을 단속하고 덕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포 정치를 통해서 이제 덕과 연결시켜서 덕의 공화국을 이제 뭐냐면 얘기를 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관련된 내용은 어, 사료를 읽는 서양사 4권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자, 그러면 계속 이제 보면, 자, 그는 이런 혁명가업의 달성을 위해서 국민공회를 선정적 기반으로 삼고 자코벤 바와 상키트를 제휴하여 내 혁명의 적을 타도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혁명세력의 분열을 가져오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었다. 자, 그는 1794년 봄에 엘베르파와 당통파를 각각 이제 이 엘베르파는 좌파 색들이고 얘네들은 자코뱅이 우파 색들이죠. 자, 얘네들 기우티오 보내고 반혁명 용의자의 재산을 몰수해요. 빈곤한 예국자를 분배하려고 했다. 이게 방통주의법이에요. 근데 이제 방통주의법은 실시되지 못했고, 자, 엘베르파의 제거는 상키트 유대를 약화시켰으며, 당통파의 수총 또한 자코뱅의 단계를 약화시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엘베르파는 그 당시 상키트와 이제 긴밀한 유대가 있었는데, 이 엘베르파 제거하면서 상키트하고는 이제 조금씩 이제 멀어지기 시작하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로벤스피에르는 민중의 종교심을 달리기 위해서 6월 8일 날 최고 존재 예배를 대대적으로 제정하였고, 이때 최고 존재라는 것은 어떤 존재냐 하면 그 앞에서 얘기한 이신론 있죠. 이신론 같은 존재야.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이어서 혁명 재판의 절차를 간소하여 공포 정치를 이제 뭐냐면 더욱 강화했다. 예, 프레리아법 관련된 내용이군요. 근데 이제 이때 공포 정치는 위기상 이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임시 방편이었고 이미 이제 대내적으로 위기가 상당히 가라앉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공포 정치를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끝냈어야 되는데 이걸 끝내지 못하고 계속 밀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그러나 내외 정세는 공포 정치 완화한 시기였다. 국내 정세가 안정되었고 혁명군은 폴레르에서 오스트리아를 에게 승리하여 벨기에를 확보했으며 국민공회나 민중도 강압적인 공포 정치에 지쳐 있었다. 그러니까 1794년 7월 27일 대노민도 9일 날그 국민공회에 반 로벤스피에르 위원들을 발언 때 연설했던 그러니까 반 로벤스 위원들은 반원대 연설을 하려고 했던 로벤스피에르에게 독재를 타도하라고 외치면서 그의 반언을 중단시키고 그의 체포와 고발을 결의했다. 자, 파리의 상키르트는 그를 구제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미 이제 그 엘베르파를 수청했기 때문에 그 연대 관계, 상키르트 유대 관계가 약화된 상태였죠. 자, 그래서 노벤스피에르는 다음날 그에 충실한 협력자였던 쌍시지스트와 쿠퉁과 같은 쿠퉁과 더불어
기후티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걸 이제 대노민도 반동이라고 해요. 대노민도 반동. 자, 그래서 이제 대노민도 반동이 끝난 다음에 무슨 걸로 나오면 이제 총재 정보로 이제 들어가죠. 예. 자, 요거 이제 하기 전에 서강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어, 323페이지. 320, 이게 몇 페이지야? 4페이지네요? 예. 4페이지 펴보시면, 여기, 그, 쌍캐트 예전 한번 읽었죠? 324페이지가 아니라, 300, 이게, 320, 이게 2페이지인가요? 이게 잘 보이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1페이지고, 20페이지, 21페이지, 네, 21페이지, 22페이지 같아요. 이게, 음. 자, 322페이지부터 한번 좀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국민공예와 관련된 서강자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이제 그 서양사 계도는 없는 내용이 이제 좀 몇 개 있거든요. 그걸 이제 서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민중공기도 건자에 오른 상학파는 그다음 1793년 헌법과 그 서문인 새로운 인권선언을 통해서 민중에 요구한 여러 권리를 인정하였다. 그래서 이제 인권선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잘못 생각하기에는 인권선언은 국민의회 때만 공포한 걸로 되는데 국민공예 때 인권선언서 있어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인권선언서 관련된 내용이 쭉 있거든요. 여기 서계는 없고 서양사 강좌에만 있는 내용이죠. 예. 근데 이제 교과서에 보면 요 내용을 1793년 헌법에 그 내용으로 적혀 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좀 잘못된 내용이고, 이 1793년 헌법은 인권선언서, 그러니까 1793년 헌법하고 인권선언서는 별개의 문서이긴 한데, 이게 서문 내용이 인권선언서야. 그러니까 1793년 헌법은 따로 있고, 그 서문 내용이 예, 인권선언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료를 읽는 이제 서양사 보면 요걸 이제 어떻게 되냐면 요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표현이 1793년 헌법의 골자라고 돼 있어요. 예. 근데 주의할 거는 이건 1793년 헌법의 골자라는 거는 헌법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골자는 그 요약하고 뭔가 그런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1793년 인권선언서를 내용을 말하는 거야. 93년 헌법의 내용이 아니라 골자라고 적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요 내용이 이제 이렇게 있고 교과서에 이제 좀 잠깐 이걸 이제 1793년 헌법처럼 얘기했는데 그건 다른 거고요. 1793년 헌법이 아니라 그 1793년 선문 관련 인권선언사 국민공예에서 공포한 인권선언 내용이라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내용을 읽어볼게요. 자, 1793년 인권선언은 권리의 확률을 보장하는 것, 즉 사회 구성원의 평등하게 권리를 누리는 것이 정부 수의 목적이라 선언했다. 자, 앞에서 제가 언급한 것처럼 국민공예는 어떤 사회민주주의를 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지제도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최소한의 이제 경제적인 어떤 능력이 있어야지 실제로 정치와 자유를 누릴 수 있고 자유와 평등을 누릴 수 있고 그것을 정부가 대신 보조해줘야 된다. 서포트 해줘야 된다. 그런 이제 개념인데 자, 이 권리의 확률을 위한 인권성, 그러니까 확률의 평등은 인간의 사회 구성으로서 누려야 할 사회적 권리를 강조했다. 자, 공공의 구제는 사회의 신성한 책무로서 사회는 가난한 이들에게 생존성을 보장해줘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이에게 일자리를 나눠줘야 된다. 자, 공공의 구제가 오늘 치고 따진 복지국가 개념이죠. 모든 시민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한다. 나아가서 1793년 인권선언은 주권이 민중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자, 이 번역에 따라서 다른데, 이거 민중, 그리고 인민이라고 이제 번역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제가 이제 나중에, 사료 좀 보여줄 텐데, 인민이라고 지금 주로 번역을 하죠. 예, 민중이라고 번역됐지만, 자, 그래서 인민주권서를 제청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민중은 헌법을 재검토하고 개정할 권리가 있으며, 정부의 압제에 봉기하는 것은 민중의 권리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소유권은 여전히 자연권에 속하지만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신성한 권리의 자유는 봉기가 차지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 일부 이제 들어가 있고요. 요거 전문은 제가 일정 교재에서 발췌를 했어요. 그래서 1793년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여기 내용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요 인권 선서의 전문 관련된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부터가 이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좀 자세히 볼게요. 자, 1조 사회 목적은 공동 행복이다. 정부는 인간에게 그의 자연적으로 소멸할 수 없는 권리들의 항의를 보장해 줘야 된다. 네, 항의의 평등이라고 해요. 이 사랑사 강의에서는 항의의 평등이라고 하고, 오늘날 말하면 결과의 평등, 이 정도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단순히 기회 평등이 아니라 항의의 평등, 결과의 평등까지도 보장해 줘야 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자연권이 뭔지에 대해서 나열돼 있죠. 이 순서를 좀 봐야 되는데, 자, 여기 보면 자유가 이제 두 번째 밀려나 있고, 그 앞에 평등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이제 1791년 인권선서에는 1789년 인권선언에는 그 내용이 없죠. 이 평등이라는 내용이 없잖아요. 이게 자유가 앞에 있고, 그다음에 자유 다음에 그 뒤에 나와 있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요 뒤에 들어가 있어. 예. 그래서 소유권은 그 뭐냐 중요한 개념이 아니라 자유권에 그 자연권에 들어가긴 하지만 신성 불가침한 권한은 없다. 그래서 다른 권한에 의해서 제한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을 제한한다는 개념 이런 것들은 누스의 사상이 많이 반영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이 2조의 어떤 그 자연권 순서하고 좀 비교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래서 있고 전에 제가 1789년 이제 그 헌법 그 인권 선서 얘기할 때 좀 잘못 말한 게 있는데, 요게 인제 자유가 제가 인제 그 93년 인권 선서 안에 자유가 먼저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예, 그게 아니라 보니까 자유는 두 번째고 그다음 평등이 들어갔고요, 앞에 세울게. 예. 그다음에 인제 여기 소유권 뒤로 갔어요. 그래서 요게 좀 수정해서 좀 적어 주세요. 그래서 자유가 첫 번째라고 했는데 평등이 첫 번째예요, 보니까. 예.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비교할 때 제가 좀 잘못 얘기했는데 그걸 좀 다시 수정해서 들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눌소 사상에 또 들어간 게 일반 의지라는 개념이 들어갔죠. 예. 그래서 인제 4조 내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앞에 부분은 뒤에 있는 거 각자 보시고요. 그다음에 인제 16조 내용은 소유권 관련된 내용이 또 나오는데, 자, 소유권은 자신의 재산, 수입, 노동가 근면의 선물로 마음대로 항유하고 처분하는 모든 시민에 속하는 권리다.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인제 21조 보면 요게 이제 공공부지라는 개념이 나와요. 이 사회민주주의를 이제 뭐냐면 제시를 했는데, 그 공공의 구제는 신성한 책무이다. 그래서 사회는 불행한 시민들에게 노동을 제공해 주거나 노동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자에게는 생존 수단을 보장해 줄 수 있는 생계의 의무를 줘야 된다. 그래서 이 19세기 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에 영향을 준다. 오늘날 말하는 복지국가 개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앞에 있는 항해평등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실질적인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경제적인 어떤 기반을 마련해 주는 거야. 그 국가나 사회가.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25 조를 볼게요. 주권은 인민에 있다. 그래서 인제 인민은 이제 프랑스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의미하는 건데, 자, 물론 인제 여기는 여자는 제외하고 남자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그 서양사 강제에서는 인민을 민중으로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인민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 인민. 그래서 보통 인민하면 저쪽 북쪽 지역이나 뭐 사회주의 애들이 인민 쓰니까 이게 부정적이잖아요. 그 인민말 잘 쓰면 잘못 쓰면 약간 빨갱이 같고 이렇게 느끼는데, 원래 그런 의미가 아니라 원래 인민이라는 거는 인민주권주의라고 해서 이런 의미에서 쓰이는 거야. 정치적 개념이에요. 자, 하여튼 그것은 단일하고 불가분하며 소멸하고 양도할 수 없다. 아까 이제 인민주권주의 제가 얘기를 할 때 국민주권주의하고 그 개념을 이제 제시를 할 때 불가분, 불가양이라고 했죠. 예. 그에 반해서 국민주권주의는 그 가분, 가양이라고 했잖아요. 예.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민주권 개념을 제시했다. 그래서 의회에게 양도되지 않고 주권은 직접 행사를 해야 된다라는 직접 민주주의와 연결됐다는 걸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인민은 어떤 부분도 전체 인민의 힘을 행사할 수 없다. 그러나 의회는 주권자는 각 부분의 자신의 의지를 자유롭게 표명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도 인제 인민주권도 내세웠지만 국민주권도 같이 인제 내세웠던 것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인민주권과 국민주권이 같이 있다. 그랬지만 여기를 더 강조한다. 25조 내용을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제 좀 뒤에 넘어가서 35 조인데, 보통 이제 이 35조 맨 끝에 중요한 내용들 한번 더씩 강조하거든요. 보면
여기에서 인제 뭐가 강조되냐 보면 정부가 인민의 권리를 침해할 때 봉기는 여기에는 봉기도 대체했다는 말 있죠. 사상사 강조해 보면. 자, 소유권은 여전히 자연권에 속하지만 더 이상 신성하지 않고 신성한 권리의 자리에 봉기가 차지했다. 이 말은 뭐야?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아이고 요 35조 끝에 예전에 인제 그 1789년 인권선 끝에는 소유권이라는 개념이 들었죠. 근데 이 소유권이 인제 말이 없고 봉기로 대체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봉기는 인민과 인민의 각국의 가장 신성한 권리이자 가장 불가능한 바다. 그 저항권을 인정했는데 민중 봉기를 정당화시켰다는 거. 자, 이 민중 봉기라는 거는 뭘 얘기할까요? 앞에 있는 8월 봉기 있죠. 예, 8월 봉기. 그다음에 인제 그전에 있었던 10월 봉기. 그다음에 5 월이나 6월 분기 이 앞에서 얘기해서 인제 뭐냐면 자쿠뱅당에서 권력을 넘어가는 진보정파에서 대입하고 있던 자쿠뱅 권력을 넘어가는 이런 분기들 얘기야. 그러니까 위에로부터의 어떤 흐름과 함께 요거는 밑으로 흐름을 인제 인정해 줬다는 거야 이걸. 그래서 요 분기 내용을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인제 국민의회하고 국민공회의 인제 차이점을 좀 볼게요. 자, 국민공회든 국민 그 공회든 놀수의 일반 의지가 반영됐고 기본적인 자유권 사상을 바탕으로 했고요. 인류의 보편적인 어떤 원리를 제시했어요. 그래서 인제 인권선언에서는 1789년 인권선언 전문 내용, 그다음에 국민공회는 그 1793년 인권선언 전문 내용이 있고요. 이게 인제 뭐냐면 1792년 헌법에 반영됐고 1794년 인권선언가 여기 반영한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의 관계는 얘가 전문이면 이거는 구체적인 그 헌법 내용이고요. 얘가 전문이면 여기에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둘은 서로 다른 문서지만 이게 전문 역할을 한다. 각각 헌법과 1791년 헌법과 93년 헌법을 전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인제 그 서양 상을 읽는 서양사에서도 요걸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1794년 인권선언서를 1794년 헌법의 골자로 표현한 거는 1794년 헌법의 전문 역할을 했기 때문이에요. 예. 요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자, 국민의회는 상층 부르주아 그다음에 국민공회는 하층 부르주아 상케트가 인제 연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여기는 국민주권주의 를 바탕으로 했고 그다음에 인민주권주의를 여기 바탕으로 했고 가끔 이제 간접민주 정치 그러니까 국민주권도 플러스되는데 요기에 초점을 맞췄다는 거. 사유재산에 대한 인식은 매우 중요하죠. 예. 그래서 사유재산 불가침. 그런데 이제 이에 반해서 국민공회는 사유재산은 다른 가치에 의해서 제약받는다. 그래서 자연권 개념 중에 제일 밑에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놔뒀잖아요. 근데 여기에는 권리평등이죠. 기회평등인데 여기는 항해평등이야. 경제평등, 실질평등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국민의회와 국민공회 이렇게 해서 인권선언서 두 개의 인권선언서 차이점 어 어 비교해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서강자 또 다시 돌아서 자, 여기 보면 인제 1793 년부터 인제 볼게요. 자, 1793년 가 산악파는 상케이트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생필품에 대한 최고 가격제와 통제 경제를 채택했다. 그 로맨스피에러 상업화에 생존권이 권리 중 으뜸에 걸리며 생존권이 권리 중에 으뜸에 걸리며 민중의 생계를 위해서 소유권의 제한을 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 이런 것들이 인제 어디에 반영됐다? 요런 인권선언서문에 반영됐죠. 산업화는 의무교육과 국민 구호제를 이제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인제 상케이트 이상과 산업화의 정책을 상징하는 빵과 1794년 헌법은 19 세기 중엽까지 노동자의 사회주의 운동의 슬로건이 되었다. 그래서 인제 이게 옆에서 인제 얘기하는 1793년 헌법과 그다음에 서문 역할 인권선언서의 어떤 역할?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향. 자, 그다음에 서기에 없는 내용이 또 하나 들어가 있죠. 이게 뭐냐면 국민공회가 노예제를 폐지했어요. 노예제를. 이건 IT 봉기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788 년에 파리에서 흑인의 법 협회가 조직되어 노예무역과 노예제 폐지를 주장했으나 재헌의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자, 그러나 1791년 여름 서인도 제도의 식민지 생도맹그에서 생도맹그는 IT를 얘기해요. IT에서 대규모 노예 반란이 일어났고 식민지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파견된 자, 시민 위인관 생토나스와 폴 폴 푸레는 폴 푸레는
그 영국과 에스파냐 식민지를 빼앗길까 봐 무료에 1793년 여든 생두망고 그러니까 생두망그의 전역에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IT의 노예제 폐지를 선언한 거죠. 그다음에 국민공회는 이 조치를 승인하면서 전 식민지 그러니까 프랑스의 전 식민지 노예에 대해서 자유와 시민권을 부여했다. 노예제 폐지를 선언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 나폴레옹이 다시 그 폐지를 무효화시키죠. 예.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은 계층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얻지 못했지만 혁명 초기부터 시위와 봉기 조직하고 여성 클럽을 창설했고 청용서를 이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혁명을 참여했다. 특히 이제 1793년에 창설된 혁명공업파 여성시민협회는 매점자 처벌, 반혁명 혐의자 체포, 혁명재판소와 혁명군대 창설을 요구하고 5월 30일날 6월 2일날 봉기하여 산악파 건에 기여했다. 그러나 1793년 10월 국민공회는 그다음 여성의 사역과 청원권 금지함으로써 여성을 공적 영역과 정치적 활동에서 배제했다.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프랑스 혁명 때 여성과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보수적인 어떤 그 가치를 가지고 이제 접근했죠. 혁명의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돼서 그 올랭푸드 구조단은 사람이 있어요. 그때 활동했던 시기에. 그 여권 선언서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요게 예전에 이제 지금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내용이고 사유 있는 서양사에도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걸 좀 보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올랭푸드 구조라고 해서 있는데 여권 선언서. 그래서 이제 일종 여자의 인권 선언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여성의 인권 선언. 요거 교과서에 사료로 실려 있는 책이 있어요. 사료 이렇게 교과서에 적혀 있는 책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교과서 보시면 요런 사료 내용이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여성은 자유롭게 태어났으며 그 권리에 있어서 남성과 동등하다. 자, 신성 불가치의 원칙은 본질적 국민 속에 있으며 국민은 오직 여성과 남성의 결합체다. 그래서 이제 어떤 단체도 개인도 국민으로서 명백히 유대지 않는 권력을 행사할 수 없다. 자, 그래서 있고, 그러니까 여자도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권력을 행사할 때 여자의 동의를 받아라. 뭐 이런 것들이죠. 자유와 정의는 타인에 속한 것으로 모든 걸 되돌려 주는 데 있다. 이거 못하네요. 자연법과 이성을 근거로 여성들에게 그녀들의 자연권을 돌려줘야 된다. 예. 그 모든 여성 시민과 자연권이라는 개념은 예전에 한번 백화선전파도 이제 흑인의 자연권을 강조했는데 여기 이제 여성의 자연권을 강조했죠. 그러니까 모든 여성 시민과 남성 시민들은 평등하기 때문에 능력과 미덕, 재능에 따라 구별 이외에는 어떤 차별이 없이 모두 공공직책에 평등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자, 10조가 이제 거의 페미니즘에서 자주 인용한 부분이죠. 네. 여성이 단두대에 올라설 권리가 있듯이 연단에도 올라갈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성도 단두대에 올려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도 정치적 책임을 졌으니까 이 단두대에 올려서 자기가 잘못한 거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잖아. 그러면 권리도 있지 않냐? 연단에 올라가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권리도. 요게 상당히 명문장이거든요. 예. 그래갖고 요게 이제 요즘에 그 여성주의 책들 읽어보면 요 말이 꼭 나와 10조가.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세요. 요즘에 교수님 중에 요게 꽂혀가지고 페이지에 꽂혀가지고 문제 내는 분들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 문제 기출문제 보니까요. 자, 되게 있고 자, 권리 보장이 확보되지 않고 권력의 분립이 결정되지 않는 모든 사회는 헌법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 만약 국민을 구성하는 대다수 개인들이 이때 대다수 국민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이 앞부분과 연결되죠. 국민이라는 것은 오직 여성과 남성의 겹치다. 그러니까 여기도 여성의 동의를 받아서 헌법을 제정해야 되며 그 헌법을 여성의 동의를 제정받지 않는 헌법은 무효이다라는 의미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남자만 헌법의 동의를 받는 게 아니라 헌법 제정 때 여성의 동의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한 게 이제 올랭트푸드주의 여권 선언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단두대에 죽었죠. 예, 남성 그 혁명가들한테 찍혀가지고 감히 여자가 무슨 이딴 소리 하냐며 여기 단두대 올라가서 처형당했거든요. 자, 하여튼 요 사람의 이제 여권 선언서 교과서에 실려 있는 사료니까 좀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요.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내정과 공포 정치 쭉 보죠. 그다음 상업화 독재기. 그러니까 인제 요 상업화 독재기는 5월 분기와 6월 분기 있죠. 예, 이후에 인제 공포 정치가 실시했죠. 요때부터 요 도분기를 통해서 이 자코벤파가 권력을 장악했잖아요. 그래서 1794년 가을부터 1794년 여름은 혁명기 이래 공포 정치 시기로 불렸다. 그래서 공포 정치를 행했던 배경을 보면 국내에서 반란이 일어났고 대외 전쟁이 연달아 인제 패배되면서 위기 의식이 올라가면서 경제도 다운되고, 그러니까 이 공포 정치를 통해 그걸 극복하려고 했던 거고, 그다음에 이때 공포 정치를 추구했던 사람이 로벤스피에르, 자코벤파죠. 그리고 이 로벤스피에르가 그때 내세웠던 게 덕의 공화국 이에요. 그래서 혁명의 적을 물리치기 위해선 공포가 필요하다. 그리고 프랑스 시민은 아직 민주주의를 그냥 민주주의에 익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덕을 통해서 길러야 되는데 이 덕은 공포를 통해서 길러줄 수 있다. 이런 식의 이제 말을 하고 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 공포 정치는 1792년 본 개전 이래 연이은 패배와 내전에 뒤은 것이었다. 자, 프랑스는 1793년 2월에 영국, 네덜란드, 에스파냐에 선전포고를 했지만 봄과 여름에는 패전을 거듭했다. 국내에선 그해 3월 베댕 지역의 징집려에 반발한 그 농민 반란이 일어났고, 여름에는 리옹, 보르드, 마르쉐, 투롱 이런 등의 도시에서 지도등파가 몰락에 분노한 반란이 했다.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연방주의 반란이라고 해요. 연방주의 반란. 1794년 9월 5일 날 프랑스 남부의 한 곳 도시 투롱이 왕당파 영국군에 함락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 상케이트는 국민공회에 침입하여 혁명 혐의자 체포, 혁명 재판소 재조직, 혁명군대 창설을 포함한 공포정치를 요구했다. 국민공회는 이를 수용해서 반혁명 혐의자 체포법을 채택했다. 그러니까 이 법은 요건 서기에 없는 내용이죠. 이 법이 정한 반혁명 혐의자란 행동, 말, 대인관계, 그에 의해 전제정리나 연방주의, 그러니까 지도등파의 이제 옹호자들, 자유의 적임을 드러내는 모든 사람들이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주관적이죠. 어, 이거는 이제 뭐냐면 코에고는 코기고 기획은 기고인식으로 주관적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어, 요거는 이제 이것을 명목으로 해서 많은 사람을 끌어서 죽일 수 있다는 거야. 예. 자, 하여튼 이는 왕당파 지도등의 지지를 겨냥함으로써 이 법에 따라 지방의 혁명위원회와 국민공회 파견위원들이 주민을 감독하고 반혁명 혐의자를 체포했다. 특히 반란 지역에선 진압 과정이 매우 간혹하게 탄핵했다. 그러면 왜 그 당시 지방에서는 국민공회 시대 때 지방에는 이게 반란이 일어날까? 물론 이제 왕당파들이 이제 주도해서 일어난 것도 있지만 여기 보시면 지도등파나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민중들도 지역마다 많이 그들 지지한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건 뭐냐면 요 국민공회 자체가 상당히 중앙 집권적인 성격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중앙에서 통제하고 계획하고 그런 건데 그 당시 프랑스는 아직까지도 그 지방의 어떤 그 풍습이나 문화나 이런 것들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중앙 집권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반발하는 세력들이 많아진 거야, 지방 세력들이.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이런 것들은 국민공회의 어떤 중앙 집권의 반항, 어, 반발에 로 인해서 지방에서 반란이 많이 일어났다는 것도 이제 보셔야 돼요. 예. 하여튼 방대행의 반란의 중심지였던 하나인 남트에서는 1793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자 2,000명에 3,000명의 반란군과 동조자들을 로아르강에 빠뜨려 익사형에 자행됐고, 연방주의 반란의 중심 리옹에서는 파견위원들이 반란 가담자 2,000명을 단두대, 총살, 심지어 폭격으로 처형했다. 어디에서 많이 보는 거죠. 예, 윗동네에서 이제 자주 애용하는 방식이잖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공포 정치는 경제적 측면도 포함된다. 강력한 이제 통제 경제 정책을 이제 실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1794년 5월 곡물과 밀가루에 대한 공정가격제. 자, 공정가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 가격제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가격제 시행했던 국민공회는 이를 확대시켜 최고 가격 고기, 포도주, 술, 설탕, 연료 등 최고 가격을 1790년 가격보다 3분의 1 이상 가격으로 책정했다. 예. 그래서 이 공정가격제를 이제 확대 개편해서 최고 가격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이 공정가격제는 여기 구체적으로 설명이 안 되어 있고, 있지만 이제 최고 가격제와 연결시켜서 보면
최고 가격제를 하기 전에 일종의 뭔가 그 "요 정도 해 줬으면 좋겠다."고 권고사항으로 이렇게 가격을 사랑서를 정해 놓은 것 같아. 예. 근데 이 최고 가격제는 아예 법적으로 뭐냐면 인상분을 딱 정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인제 볼 것 같아요. 이 공정가격제가 구체적인 내용이 안 돼 설명이 안 돼 있어 갖고 이를 확대했다가 보니까 최고 가격제는 법적으로 이렇게 딱 규정된 반면에 요 공정가격제는 이 최고 가격제에 연결돼서 최고 가격의 어떤 범위를 뭐냐면 어 공지해 놨다. 권고사항을 공지해 놨다. 요 정도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시에 노동자 임금도 1790년 2분의 1 이상의 인상된 수준으로 고정됐다. 왜냐하면 노동자 임금이 올라가면 인플레이션이 계속 올라갈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파리의 각 구의 혁명위원회들이 매점 협의제라는 건 뭐냐면 인제 그 당시 전쟁 시기니까 물자가 부족할 거 아니에요. 그 매점 매석을 해 갖고 그걸 갖다 팔려고 비싸게 했던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그 매점 협의제의 집을 수색하고 혁명 군대는 도시 근교의 농촌을 순회하면서 농민들에게 곡식을 진발했다. 자, 이러한 정책의 심의와 1794년 말 반란은 진압되었고 프랑스군이 포위된 오스트리아 에스파냐군을 국경에서 격퇴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정쟁과 폭력이 계속되었다. 공포 정치의 지속 여부를 두고 상학파가 분열되고 로베스피에러, 생지스터, 생쥐스터 발음이 안 되네. 생기스터, 후통을 중심한 시민의 공안이야. 얘네들이 이제 노베스피에러 따까이라고 보시면 되죠. 얘네 두 명이. 그래서 1794년 본 급진적인 엘베르파와 그다음에 이 엘베르파는 공포 정치를 더 강하게 해야 된다. 이른파고 온건만 단통파가 체포돼 처형됐다. 공포 조치를 좀 약하게 해야 된다. 풀어야 된다. 이런 사람이죠. 게다가 목월 22일 날 법의 사법 절차는 극도 단순해지면서 재판소의 권한이 더 확대됐다. 이 법이 통과돼요. 이 법은 이제 프레리알 법이라고 하죠. 프레리알 법. 자, 이걸 통과한 후에 로베스피에르가 몰락한 8월 9일 10월까지 1376명이 처형됐는데 자, 이는 혁명재판소가 설립된 1794년 3월부터 1794년 6월 10일까지 처형자 수가 넘어서는 것이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인제 말년에 그 로베스피에르 말년에 공포주의 유치가 아주 가혹하게 집행됐다. 실시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근데 이때는 이미 이제 공포 정치를 좀 풀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그 그때가 그걸 계속 강화시켜 나갔던 거죠. 자, 공포 정치는 정통적으로 혁명기 프랑스에 처한 예외적인 상황으로서 설명되었다. 전쟁, 반헌명, 내전에 직면한 혁명가들은 정치적 군사적 승리를 위한 방편으로 공포 정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을 강조하는 역사가들은 동시에 상업화가 경제와 시장에 대한 통제, 공적 도덕의 진보, 그다음에 상호 부족, 사회적 평등을 토대로 새로운 사회 건설하는 야심을 품었고 이 야심을 실현할 수 있는 공포 정치를 수용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이제 덕의 공화국하고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특히 이제 공적 도덕의 진보라는 거 있죠. 그래서 그 프랑스인들은 민주주의를 접해보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덕이 부족하다. 예. 그래서 이제 덕을 뭐냐면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공포 정치를 강화시켜야 된다. 뭐 그 논리예요. 예. 그래서 앞에 했던 말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있고 즉 공포 정치가 상황의 선물을 넘어서 적극적인 정책의 측면을 포함해서 재헌위기 시기에 부유주와 혁명의 성과 못지않은 또 그의 한계를 넘어선 역사적 의의를 담고 있다고 인정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앞에 서양사 개론에서는 이 공포 정치가 요런 상황에서 인제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통론인데 요거 그러나부터는 요 상황이 아니라 뭔가 더 플러스 알파의 의미가 있다는 거야. 그건 뭐냐면 그 당시 인제 그 로베스피에르를 중심한 자코벤파들이 지향했던 뭐냐 덕의 공화국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공포가 필요했다. 그래서 미덕을 부족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필요한 미덕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공포를 통해서 미덕을 키워줄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시 로벤스피에르의 연설이나 그런 내용에서 보였다는 거죠. 그리고 꼭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에 의미를 둬야 된다는 거죠. 플러스 알파의 독일공화국의 현설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단순히 상황을 도피한 게 아니라 그 이상에 넘어서 뭔가를 추구하려고 했다. 그래서 이걸 역사적 의의를 여기에서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뭔가를 추구했다는 내용은 여기 내용이죠. 예. 그래서 요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그 반면 공포 정치의 폭력과 혁명의 정치 문화를 강조한 역사가들은 전쟁과 반혁명의 공포 정치 원인이 아니라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하고, 그에 따르면 이제 전 혁명기의 폭력의 원인은 1789년 정치 문화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 뭐 국민주권 내용이 쭉 있는데 여기까지 볼 필요 있나? 이거는 이제 공포 정치의 의미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는 너무 통설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여기 넘어갈게요. 공포 정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계속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굳이 그런 것까지 볼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런 견해나 뭐 이런 것들은 나올 리가 전혀 없으니까. 자, 그다음에 뒷장 넘어가서 혁명의 보수와 종교를 볼게요. 자, 공포 정치는 민중의 요구로 시작되었지만 역설적 산악파와 민중의 결속, 그 민중운동 자체를 약화시켰다. 그래서 반혁명, 혐의자 체포법을 시행하고 반란을 진압하고 공정가격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산악파의 권력이 강화되고 강력한 중앙 집권화가 나타났다. 그래서 민중운동의 투사들은 입대하거나 봉급을 받은 관리가 되어 자율성을 잃었고, 그리고 해협 등을 구제당했다. 그래서 1794년 봄 상하파의 분열과 당파의 수청을 걸고도 상하파와 대한 민중의 불신을 초래했다. 그래서 이제 민중하고 이 상하파가 떨어진 계기는 앞에서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엘베르파의 수청 이렇게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여기 이제 중앙 집권화 정책을 볼 수 있어요. 앞에 얘기했지만 이 중앙 집권화 정책이 지방의 어떤 여러 사역들에게 불만을 품을 수 있었고 품게 되어 반란을 일으킨 배경이 됐지만, 또 여기에서 이제 파리 안에서도 그 당시 이제 자기들과 이제 지지해 준 상키스트에 불만을 사게 됐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1794년 7월 27일 날 과도한 폭력 행위로 소환된 파견위원들, 살아남은 강용파와 엘베르파 등 다양한 정파 쿠데타를 일으켜 로벤스피에르가 실각됐을 때 상케르트가 이전에처럼 봉기할 수 없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중앙 집권을 통해서 이런 강압적인 정책들이 상케르트하고 그 자코뱅하고 결별을 했고, 엘베르파를 뭐냐면 처단함으로써 유대감을 긁어놨 단절시켜 놨죠. 자, 이런 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쿠데타 후 공정가격제 통제경제가 철폐되면서 식료품 가격이 급등하고 식량 위기가 닥친 반면 군락과 투기로 부유한 이들은 사치와 사교계의 활력이 되살았다. 이게 총재정부 이제 이후부터요. 그래서 1795년 봄 기근이 약화되자 또 파리민중은 빵과 1793년 헌법을 요구하며 봉기했으나 무력하게 진압되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총재정부 넘어가는데, 총재정부 넘어가기 전에 잠깐 이제 총재정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대략적으로 살펴본 다음에 좀 볼게요. 자, 총재정부는 집권파가 뭐냐면 대로미르파예요. 여덟파라고 하죠. 대로미르 반동을 이끌었던 그런 그 여덟파들인데, 자, 이들은 이제 어떤 정책을 했냐면 대내적으로는 형상 유지 및 타협 정책, 대외적인 군사적 모험을 거부하고 제한적 합병을 보장하는 평화를 추구하고, 이때 이제 제2차 또 대물 동맹이 결성이 됐어요. 그래서 공포 정치 기구를 다 해산했죠. 영병재판소도 해산됐고 공안위원회 권한도 해산됐고요. 그다음에 이들이 1795년 헌법을 만들었죠. 요때 이제 이 데노미르파드는 어떤 세력들이냐면 주로 이제 그 당시 국민공회에 있을 때 이제 뭐냐면 중간파들, 평원파들과 일부 자코뱅 세력들이요. 왜냐하면 자코뱅이라고 해서 다 로벤스피에르를 뭐냐면 지지했던 세력들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당통파도 있고 엘베르파 자녀 세력도 있고, 그다음 또 상당수의 또 자코뱅이 로벤스피에르 달리 공포 정치 완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여튼 이런 세력들이 이제 결합이 돼 갖고 대노민도 파동이 형성했던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은 대부분 유상 계급들이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1755년 헌법도 유상 계급 중심으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제한 선거고 500인 해와 원론의 양원 입법을 했다. 그래서 이제 양원 입법이라는 건 상원 하원 이렇게 두고 원론 같은 것도 이제 만들고요. 예. 여기 잠깐만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5명의 총재에 의해서 뭐냐면 됐다는 거. 그래서 인제 그 5명의 총재는 원로원에 선출하고 왜 5명을 줬냐면 로벤스피에르처럼 이렇게 1인 독재가 나오는 걸 방지한 거야. 그리고 상권 분리를 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의회도 2개로 나누고 그다음 총재도 5명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야? 로벤스피에르 같이 이게 독재자가 나오는 걸 방지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방지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어 뭐냐면 그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나냐면 되게 무능력해. 예. 정치를 제대로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좌쪽이나 우쪽, 좌파나 우파로부터 양쪽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요. 예. 이렇게. 그래서 이제 좌파는 이제 자코뱅 앞에 노벤스피에르 자녀 세력들 있죠? 아니면 상키에트 세력들. 우파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지도등파라든지 그다음에 저쪽 이제 뭐야 왕당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공격을 받고 그래서 이렇게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인제 요걸 위기를 또 뭐냐면 돌파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켜 정부가. 친위 쿠데타죠. 예 군을 동원해 갖고 여러 번의 쿠데타를 일으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나폴레옹의 쿠데타라는 것도 요 총재 정부가 무능을 인제 돌파하기 위해서 나폴레옹을 이집트에 불러 가지고 친위 쿠데타를 일으켰거든요. 예 그중에. 근데 그전에도 여러 번 일으켰고 근데 나폴레옹은 예전에 쿠데타와 달리 아예 자기가 정권을 그냥 장악을 해 버렸죠. 이게 좀 다른 건데 하여튼 좌우익으로부터 공격을 받다. 그래서 인제 뭐냐면 민중들로부터 이제 상케트 세력들부터 인제 공격을 받고 그다음에 또 왕당파나 이런 세력도 공격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까 쿠데타가 되게 많이 발생됐다. 그래서 이게 서양사 강의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2차 총체정부 시기는 그야말로 집권 세력의 연속적인 쿠데타 시기였다. 혁명력 6년에 선거에서 자코벤파가 지출하자 총재단의 법률 제정은 그를 제명하고 총재정파로 채워버렸다. 그래서 이게 자코벤파라는 것은 우리가 로벤스피에로 같은 급진적인 자코벤 세력들이죠. 자코벤 자녀 세력들. 그다음에 인제 그 반대로 혁명력 7월 목월 30일 날 쿠데타 행정부에서 위에 보복 조치했다. 결국 총재단과 내각이 개편되고 이해가 총재단을 원건파를 수정하고 신자코반 계열의 위원들을 대체하는 이른바 자경화 조치를 취했다. 뭐 등등. 자 여기 뭐 구체적인 사항들은 우리가 이제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쿠데타를 반복해 가지고 상황을 극복하려고 했다라는 걸 요 1681번 주에서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폴레옹의 쿠데타도 뭐냐면 그런 형태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더 보죠. 자, 이제 대노민주 반동과 총기 좀 볼게요. 자, 노벤스피에르 전략으로 프랑스의 중요한 국면을 일단락 짓게 되었다. 국민공회는 대노민주 반동을 주도한 위원들은 되게 불패하거나 지방에 지나친 탄압을 선언하는데요. 노벤스피에르 구탄을 주도했던 위원들과 중간파 위원들이으나 그 혁명의 그 가격을 배후에 가격을 혁명의 가격과 신앙을 부여자도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대노민주 파들이 반동을 일으켰던 파들이 중간파들 그다음에 앞에 나온 것처럼 자코뱅의 일부 온건 세력들 등등 여러 세력들이 결집돼 있었어요. 자 하여튼 로벤스피에르 타도한 대노민주파는 혁명재판소를 해산하고 일종의 인제 예전에 그 로벤스피에르가 했던 정책을 다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서 혁명재판소를 해산하고 공안위원회 국도로 인제 권한을 극도로 축소시킨 등 공포정치 기구를 해체했고요. 통제경제도 포기했다. 그다음에 덕의 공화국을 위해서 덕의 공화국을 하는데 요때 덕은 모자라기 때문에 뭘 통해서 키워줘야 된다고요. 공포를 통해서 키워준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덕의 공화국은 당연히 공포를 통한 강압 정치를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덕의 공화국을 위한 강압과 통제 대신에 평범한 일상적인 사회생활 되돌아갔고 왕당파 보수적인 우파인 백색 테러가 있다. 보통 적색 테러는 사회주의자 좌파들이 있는 테러인데 반해서 그 보수적인 우파 이게 왕당파 보수적인 우파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지도등파 요 정도 페이양파 요 정도 보시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우익대 백색 테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좌파들이 했던 건 적색 테러 얘네들은 우익대는 건 백색 테러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시나의 화폐 가치는 액면가로 5%로 하락했고 통제 경제 포기로 물가가 안 등하여 생활고에 허덕이 된 화재 쌍키르트 등
여러분 대도민주파에 반대 실렸으나 과거와 같이 힘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1796 봄 기근이 약화되니까 파리 민중들이 그 1793 헌법과 빵을 달라고 봉기를 했잖아요. 종월과 모골의 봉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여기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대노민주파를 서둘러 1795 헌법을 만들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은 유상계획을 중심으로 한 제한선거에 입각한 500 이내와 양론의 그 원로원의 양원 입법부와의 와 원로원 선출자 5명의 그 총재에 주도하는 행정부를 구성했다. 그래서 이제 양원제를 실시했다는 거. 예. 이런 것들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 95 헌법은 제한선거, 그다음에 여기 그 양원제 이렇게 있죠. 자, 95년 헌법으로 성립한 총재 정부는 대외적으로는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경제난과 재정난 그리고 정치적 불안전에 시달렸고 최고 가격제가 폐지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격화되어 민중의 물가고에 시달렸다. 민중은 물가고에 시달렸다. 총재 정부는 거의 종이 쪽지나 다름없이 된 아시나 지표를 폐기하고 국가 채무의 3분의 1의 지불을 거부함으로써 재정난 억제를 모면했으며 3분의 2 정도인데 이걸 3분의 2 법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여기 뭐 총재 정부에 관련된 정책들이 쭉 나오고 있죠. 최고가격제 폐지, 그다음에 어 아시나 폐지, 그다음 국가 채무 3분의 1을 지불을 거부하고 그다음 고율의 보호관세를 설치한 등 했다. 그래서 인제 그의 사회적 기반 305 부르주아 계층들을 모았다. 예. 그래서 총재 정부의 이제 지지 계층이 요 305 부르주아 계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보다 이제 더 총재 정부를 괴롭힌 것은 좌우로부터의 정치적 공격이었다. 왕당파 작고뱅 후예들이 끊임없이 공격하는 동시에 입법부와도 빈번하게 충돌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부하고 입법부하고 계속 충돌하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또 좌우익 간의 공격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이걸 어떻게 돌파하려면 쿠데타를 통해서 여러 번 군대를 끌어서 쿠데타를 통해서 돌파를 하려고 했던 거죠. 자, 1796 농촌의 공동체에 기반한 생산물의 국가 관리와 그다음에 유통문화의 규제를 주장하는 정근대적 공산주의 사상 소유자인 바베프가 이른바 평등파의 음모가 사전에 발각되어 분쇄되었다. 이렇게 했죠. 요 바베프에 대해서는 여기는 간단하게 언급이 돼 있는데 서양사 강의나 이런 데는 되게 의미 있게 이제 상당히 많이 언급됐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잠깐 제가 여기 내용을 보면서 좀 얘기할게요. 자, 여기 평원파의 음모, 바베프의 분쇄 그런데 이 바베프라는 애는 이제 서양사 강의에 자세히 돼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베프는 그 사회의 목표가 공공의 행정에 있으며 혁명은 모든 시민의 항일 평등, 군등 소유에 입각한 평등을 보장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에는 사유재산은 그것을 아무리 균등하게 분배된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불평등을 야기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가 대안할 수 있는 제시한 건 재산과 노동의 공동체다. 그는 권리의 평등을 완전하게 실현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 요거는 이제 군등의 평등보다도 항일 평등보다도 더 나아가는 거죠. 항일 평등한 것은 사유재산 인정하고 나서 그 안에 양극화를 좀 뭐냐면 버리지 않게 조절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구해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제적 뒷받침해 주는 그 정도 수준인데 요거는 아예 인제 사회주의처럼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와 공산주의적 민주주의 수립을 제시했어요. 한 걸음 더 나갔다고 보시면 돼요. 항일 평등보다. 예. 자, 바베프는 새로움은 그가 단지 분배적 공산주의라는 새로운 강령을 제시했는데 그치지 않고 평등주의적 의무를 실현하는 데 시도한 데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인제 이런 사상들 그래서 농촌의 공동체에 기반한 생산물의 국가 관리와 유통문의 규제를 주장했고 혁명의 소수를 통해 혁명의 소수의 독재를 통해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하겠다. 자, 이런 것들이 그 프랑키나 레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혁명가론을 주장하잖아요. 전위 조직. 그래서 이제 전위 조직에 이끌어서 공산주의를 실시하자. 직업적인 혁명가를 위해서 혁명가를 통한 전위 조직을 통해서 사회주의를 이제 이룩하자. 이렇게 주장하는데 이런 것들이 바베프 사상에 영향을 받았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이제 바베프의 의미는 공산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정치 세력의 등장이었다. 자, 비록 이제 탄압은 했긴 했지만, 탄압당해서 진압당했긴 했지만, 나름대로 사상적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읽어볼게요. 자, 그러나 1797년 9월에 왕당파 음모를 분쇄하기 위해서 군대의 힘을 빌려냈고 1798년 5월에 새로 선출된 좌파위원을 실격시키기만 했다. 이때 좌파위원이라는 것은 그 당시 그 누구야 자코벤 계열의 이제 의원들 얘기죠. 자코벤. 그래도 이제 정치적 안정을 얻지는 못했다. 그래서 1799년 6월에는 그 입법부의 공화파가 자코벤파 결합하여 3명의 우파 총재를 상징하고 공화주의를 대신 선출했다. 그렇지 않아도 대외전쟁 후에 계속적으로 군대가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그 영향을 커져가고 있는 데다가 총재 정부의 정치적 갈등 해결체로 군대의 힘을 빌렸죠. 수소 무도를 파는 격이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국유재산의 매각 등으로 혁명의 혜택을 받은 부유주의자나 농민들이 전국의 불안정과 총재 정부의 허약함을 실망하고 그들은 기득권을 지켜줄 수 있는 유능한 군사적 지도자를 기대했다. 자, 그 당시 이제 부유주의자들이나 특히 농민들은 상당히 보수화됐어요.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국민공회 때 빈곤한 그 농민들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이 사람들이 땅을 갖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재산을 누구 지켜줄 수 있는 혁명의 성과를 가진 자기 재산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던 거야. 그런데 이제 총재 정부가 상당히 무능해 보이죠.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카리스마적 인물이 나타나서 나의 기득권과 나의 재산을 좀 지켜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때 일어났던 사람이 뭐냐면 나폴레옹이죠. 예, 나폴레옹이 쿠데타를 일으켰다. 이걸 브루메르 달에 일어났다 해서 브루메르 쿠데타라고 하죠. 그래서 이 나폴레옹의 쿠데타로 총재 정부는 쓰러지고 나폴레옹의 독재 정치가 시작됐다.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는 거는 이 저자의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언제 끝나냐 가지고는 또 학자마다 이게 기준이 다르죠. 그거 관련돼 갖고 이제 첫걸음에 거기 나왔더라고요. 네, 프랑스 혁명이 끝났다는 걸 가지고 각각의 주관적 판단이 들어가 있다. 뭐 이런 예문이 있어. 네. 자,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근데 서강자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볼게요. 총재 정부 관련된 내용들. 자, 이게 어디까지냐면, 잠깐만요. 네, 여기. 몇 페이지면 328페이지. 자, 1795년 10월 혁명령 3년 헌법을 토대로 총재정부가 출범했다. 혁명령 3년 헌법은 혁명령 그 1년 헌법에 명시된 사회적 권리와 저항권에 대한 침묵한 반면에 자, 거기에 이제 혁명령 1년은 이제 1793년을 얘기해. 국민공회 때 그 헌법을 얘기하죠. 모든 사회 질서는 소유권의 유지에 달려있다 선언하면서 이 소유권을 토대로 한 경제적 자유를 최대한 뭐냐면 인정했다. 자, 위에는 원료원과 500인으로 이제 나눴고, 그러니까 이제 원료원이 상원이고요. 여기는 이제 서양사 개론에서는 약간 예매하게 적혀 있더라고요. 아까 읽다 그냥 지나쳤는데, 양원 입법부와 원료원 이렇게 있는데 원료원의 양원 입법부, 그러니까 500인의 원료원의 양원 입법부 이렇게 있는데, 요게 두 개로 있어요. 양원 입법부가 500인회와 원료인데 아마 여기가 이제 상원이 되는 거고 하원이 되는 거고 여기가 상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두 개의 위에도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위에는 원론과 500인 회로 나뉘고요. 행정권은 5명의 총재에게 부여됐으며 납세에 따라 제한선거를 다시 도입했다. 자, 총재정부는 좌우부터 끊임없이 공격을 시달렸다. 총재정부 출범 직전인 10월 5일 날 왕당파의 폭동이 이어졌고요. 1796년 5월에 바베프가 주도한 평등주의자 음모가 발각된데 이 바베프는 무장봉기로 정부를 정복하고 소수 독재를 통한 공산주의 체제를 실현하고자 했으나 체포되어 처형됐다. 자, 1797년 선거에서 왕당파가 대거 진출하자 총재정부는 군대를 불러들여 선거를 무효하고 왕당파를 쫓아내고요. 자, 1798년에는 다수의 자코뱅파가 의회에 진출하자 총재정부는 양원의 압력을 가해 그들을 제명하고 총재정부가 지명한 인물로 그 자리를 채웠다.
자, 전쟁이 정복전쟁 번번해서 참고로 이때는 제2차 대불 전쟁이 있었죠. 대불 동맹이 결성돼 갖고 또 전쟁을 주변에서 계속 하고 있었어요. 이때 나폴레옹이 일반 장교로서 인제 이탈리아도 공격하고 그다음에 이집트도 공격하고 그랬거든요. 예. 이런 식이에요. 자, 전쟁이 정복 전쟁을 변모하면서 군대는 무시할 수 없는 정치 세력이 되었다. 그 국민공의 시기에는 공안위원회가 전쟁의 지휘 체계를 조직하고 군 지휘권을 민간 권력에 엄격하게 종속시켰다. 그러나 여덟 쿠데타 이후에는 군수법 제조가 그 당시 조달은 개인사업으로 전환되고 정부가 재정적 무능력과 조달 상인들의 착복 등으로 군대의 물질적 조건이 악화되었다. 그래서 장군들은 정부와 의회 통제에서 벗어나 자신들의 야심을 제멋대로 채울 수 있게 되었다. 군대가 직업군인화되고 병사는 혁명적인 열정을 악화되면서 국민에 대한 현실은 장군에 대한 충성심과 모험심, 약탈 정신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제대로 물자 지급이나 이런 것도 돈도 안 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로 그걸 메꾸기 위해서 약탈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장군들의 어떤 그 돈이라든지 물질 지원 이런 것들을 해 갖고 거의 사병화됐어요. 예, 이게 특징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이 당시 인제 그 재정 문제로 해서 그 당시 여러 가지 이제 뭐냐면 아 서포트를 못 했죠. 그러니까 군인들이 인제 여러 가지 약탈이나 장군들의 어떤 후원들 등등 해서 장군의 사병으로 이렇게 전락이 되는 형상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 요거는 서양사 강의 내용 여기 있죠. 보면 자 총재 정부가 들어선 이래에 문제가 국내 문제 이상으로 부각되었다. 자 그래서 전쟁이 체제를 먹여 살리고 전쟁을 해야지 주변에 들어가서 약탈도 하고 또 체제를 먹여 살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군대를 지원 못 했는데 군대가 주변을 약탈함으로써 또 뭐냐면 자기가 이제 많은 걸 얻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제 정복 전쟁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예.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하면서 이제 그 사이에 형용군들은 점점 장군을 추종하는 정복군으로 변모했죠. 사병화됐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정부의 재정 악화와 그 당시 이제 전국 정쟁을 더 가속화시키고 주변을 점령해서 약탈하고 그리고 그 약탈한 걸 분배하고 정부 그 장군의 지원을 받은 과정에서 이들이 이제 뭐냐면 점점 그런 장군의 사병호가 됐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이끌었던 군대도 거의 사병화된 조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프랑스의 혁명의 의의와 이념을 이렇게 잠깐만 이게 내가 다 읽었나? 어. 여기까지 읽어야겠네요. 예 뒤에. 자 이런 상황을 대표한 인물이 바로 나폴레옹 보나파르트다. 자 보나파르트는 원래 인제 그 프랑스 출신은 아니죠. 코르시카 섬 출신이에요. 예. 코르시카는 이제 보면 이탈리아 사르디아 섬이 있죠. 그 위에 북쪽에 있는 섬이 코르시카야. 원래 이 코르시카는 이탈리아 영토였는데 나중에 프랑스 영토로 넘어가요. 그래서 인제 이 코르시카에서 태어난 이 나폴레옹은 이 이탈리아 엄밀히 프랑스 인이 아니라 이탈리아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 이탈리아 거의 인제 코르시카의 하급 귀족의 출신으로 인제 그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래서 한동안은 인제 프랑스에 가 갖고 인제 뭐냐면 육군사관학교 거기에서 인제 공부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코르시카의 독립운동을 좀 하다가 포기하고 다시 인제 군대에 들어갔던 사람이거든요. 자 하여튼 1790년 3월 27세 나이에 이탈리아 원정군 총사령관 임명되어 연전 연승 끝에 1797년 10월에 오스트리아와 캄포 포르미아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수차례 총재 정부의 훈령을 무시하는 한편 자신의 수훈을 선전하는 등 군 해람지를 선전한 군 해람지 그러니까 군에 이제 서 만든 이제 선전용 팜플렛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해람지를 프랑스 전역에 유포해 프랑스를 구할 젊은 영웅의 이미지로 스스로 창조해낸 어 해냈다. 그래서 이미지 메이킹을 잘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 1799년 제2차 대불동맹이 이제 형성된 후 프랑스가 연이어 패배하고 이 대불동맹은 이제 총재정국 때 이제 형성된 거예요. 자 국내에서 자코벤파가 다시 선거에 승리하자 원고파는 총재 시에스를 중심으로 쿠데타를 모의했다. 자 이집트에 탈출해서 파리에 도착한 그 당시 이제 보나파르트가 이집트에 가 있었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뭐냐면 그 당시 영국을 견제하기는 가려고 했는데 잘 안 됐죠. 그래서 자기 몰래 부하를 버리고 자기 몰래 측근들 몇 명만 데리고 이제 건너와서 프랑스에 들어온 거예요. 그 후에 이제 이집트에 남아있던 이 부하들은 잡혀가지고 거의 포로시대가 되고 그랬는데 하여튼 자 보나파르트 음모에 가담했고
그의 군대가 의회를 겁박하는 가운데 임시 통로를 오름으로써 10년을 거친 혁명의 막을 내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프랑스 혁명의 이유와 이념을 볼게요. 그러면요. 네. 자, 요거 이제 서기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예. 프랑스 혁명에 의한 이제 이념인데 요거 관련돼 갖고 예전에 한번 그 심화 기출문제 그러니까 2차 기출문제인가요? 2차 기출문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예. 지금은 뭐 나올 가능성이 없긴 하는데 한번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볼게요. 이렇게 그 "프랑스 혁명에 의의를 써라." 이런 것들은 좀 나오긴 그렇고 하여튼 한번 읽어 보긴 하겠습니다. 자, 프랑스 혁명 정열적인 시민혁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는 전제적인 절대만족을 타도하고 시민 계급의 권력을 장악하겠으며 경제적으로는 봉건적인 잔재를 제거함으로써 자본주의의 어떤 못하네요. 자, 자본주의의 어떤 순조로운 발전을 가능케 했고 사회적으로는 앙시앙 레짐의 어떤 신분제적이고 어떤 법적인 불평등을 특권을 타파하고 귀족 계급에 대해서 시민 계급의 승리함으로써 자유롭고 평등한 근대 시민사회 가능을 사회의 발전을 가능해졌다. 사상적으로는 종교적이고 구습에 젖은 낡은 전시대 사고 방식에 대한 개봉 사상의 전면적인 승리를 뜻하며 그것은 이 프랑스 혁명 이념 속에 압축되어 표현되었다. 이렇게 했죠. 자, 거기에서 이제 프랑스 혁명이 실제로 달성한 구체적인 업적이나 성과가 중요했으나 그걸 달성하려고 했던 이념이 어떤 의미에서 더욱 중요하다.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이념은 유럽만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를 일주했기 때문에 세계에 도왔기 때문에 확산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 이념은 자유평등 우회다. 어, 이게 이제 프랑스기 3세기에 반영돼 있죠. 자유는 인종과 신앙 등 모든 구별이나 차이를 넘어서 문자 그대로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뜻하는 것이며 그러한 자유는 평등 없이는 성취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말하자면 자유와 평등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평등은 처음에 법적 권리인 평등을 뜻했으나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경제적 평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처음에 법적 권리라는 것은 국민의회 때 어, 평등을 얘기하죠. 근데 이제 요 사회적 경제적 평등은 상호의 평등, 국민 공예 때 평등이고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공산주의를 결코 포함하지 않았으나 빈부의 격차 축소를 추산 축소한 데에서 경제의 평등이다. 그래서 인제 요건 상케트 이념이 반영되는데 총기 정부 때는 사유재산을 부정하거나 공산주의적인 어떤 흐름도 있었죠. 바베프의 등장이죠. 평등주의자의 음모.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권리의 평등, 경제의 평등, 그다음에 완전하게 인제 어 경제적 평등 또 완전히 사회주의적인 어떤 평등 이런 것들을 주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회는 1 차적으로 자유와 평등을 달성을 전제로 한 국민적 단합의 이념이었고 나아가서 세계 평화의 이념이었다. 자유롭고 평등해진 시민들은 서로 우애로서 결합할 때 비로소 진정한 하나의 불가분의 국민이 탄생되며 그런 국민들이 서로 자유롭고 평등한 입장에서 우애로서 결합할 때 비로소 세계 평화와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혀 나올 수 없는 내용이죠. 이거 쓰라고 나오진 않겠죠? 우애가 뭔지는. 자, 프랑스 혁명에 특히 주목될 점은 도시와 농촌이 민중이 혁명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이다. 자, 민중은 부르주아를 지원하여 승리하게 할 뿐 아니라 혁명령에서 보다 더 평등한 사회 건설을 위한 추진세력이 되었다. 그러나 민중혁명 앞에서 이제 두 가지 흐름이 있다고 했잖아요. 위로부터 흐름과 함께 또 하나 밑으로부터 흐름도 같이 있다고 했죠. 그러나 민중혁명은 독재를 수반하고 자주됐다. 그래야 프랑스 혁명은 부르주아 혁명이 끝났으며 그리고 19세기 이후에 유럽과 세계의 자유를 상실함이 없이 어떻게 평등한 사회를 건설할 수 있느냐 가장 남겠다. 뭐 이렇게 있고요. 자, 서강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서강자가 이제 프랑스 혁명의 유럽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 이제 유럽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 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여기 뭐 첫 번째 단락은 건너뛰고 두 번째 마지막 단락부터 볼게요. 자, 영국에서는 시인 워즈워스와 과학자 프린스트, 정치가 폭스 등은 등이 프랑스 혁명을 칭송했다.
특히 그 미국 작가 페이는, 이 페이는 뭘로 유명하냐면 그 상식론으로 유명해. 이건 이제 미국이 독립혁명할 때 좀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이 상식론은 뭐냐면 미국과 영국이, 그러니까 영국부터 미국이 독립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토마스 페인의 상식론 한번 찾아서 좀 읽어보세요. 예. 자, 하여튼 미국 작가 페이는 인간의 권리 및 1793년까지 영국에서 인간의 권리는 1793년까지 영국에서 20만 부에 팔렸으며, 페이는 이 책에서 프랑스 혁명과 1792년 헌법을 옹호한 편, 영국의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비난했고, 더 나아가서 군주제와 특권 등을 공격했다. 또한 프랑스 혁명 영향으로 급진파의 수가 증가했고, 특히 1792년에 창설된 런던 통신협회에서 수공업자와 노동자들을 위한 최초의 정치 클럽으로서 프랑스 자코벤 클럽을 본따 다른 개혁 협회들과 통신을 조직하고 남성의 보통선거권, 의회 매년 선거를 주장했다. 자, 아일랜드에서는 페인과 프랑스 혁명에 열광된 급진파가 카톨릭 포함한 모든 아일랜드인의 투표권 획득을 목표로 통합 아일랜드 협회를 창설했다. 자, 이탈리아에서도 베네치아, 나폴리, 제네바의 급진파가 프랑스 혁명에 영향을 받아 민주적 선거를 주장하고 비밀리에 정치 권력을 창설했다. 반면에 독일 지식인들은 프랑스 혁명을 더욱 유보적이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독일 계몽주의의 특성과 헤르델 사상에 영향을 따른 것인데, 독일 지식인은 프랑스가 혁명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들은 독일의 계몽군주들한테 이미 누리고 있거나 곧 누리게 될 걸 믿었다. 헤르드는 계몽사상의 합리주의에 반대 개별 민족 집단의 문화와 역사를 토대로 한 민족 정신을 강조하면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것들은 그렇게 나올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근데 이제 뭐가 나왔냐면 요거는 이제 봐야 되는데, 요 에드먼드 버크라는 사람 있죠. 요 사람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이 사람이 이제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성찰이라는 글 썼는데 상당히 국제적 반향을 일으켰어요. 요게 예전에 09년 기출의 예문에 나왔던 그 건데 한번 읽어볼게요. 자, 프랑스의 군사적 침략이 도초의 저항에 야기했지만 보수주의자들에 있어서 프랑스 혁명의 진정한 위험은 구체제의 문화적 도덕적 토대를 침식하는 이데올로기 도전이었다. 자, 이 도전에 대한 대응으로 그 영국의 에드머드 버크나 유명한 이제 그 역사학자면서 보수주의자이고 그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구체제에 대해 최초의 지적 옹호 중인 하나인 프랑스 혁명에 대한 선처를 발표해 국제적 반항을 일으켰다. 요 관련된 내용이 기출 예문에 나왔고요. 자, 이 사람이 이걸 공포할 시기는 1796년이에요. 1796년은 이제 프랑스 혁명이 막 시작한 초창기 때죠. 국민위해 때. 그래서 1790년 10월에 출간된 이 책에서 버커는 수세기에 걸쳐 확립된 과거의 유산을 폐기하고 추상적 원리를 토대로 합리적 사회를 건설하는 혁명의 시도는 인간 본성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를 비판했다.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이제 그 사회 구조는 예전부터 수많은 시행 차원을 거쳐서 만든 그런 유산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부정해보고 검증되지도 않고, 그리고 이것이 확실하지도 않는 어떤 자기 머릿속에 만드는 형이삭적인 어떤 그 책을 바탕으로 만든 이런 이상적 공동체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 본성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다. 지금까지 사회가 존재하고 여러 가지 많은 시스템이 만들고 제도가 만드는 거는 그동안 과거부터 인간들이 자신의 본성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제도화 시킨 거잖아. 근데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리고 백지 상태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가 검증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어떤 형이상적 관념에 따라 신념에 따라 만들어진 그 공동체와 제도는 상당히 위험하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자연에 반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한 거예요. 자, 버크의 책은 몇 주 만에 프랑스어와 독일어로 번역되어 유럽의 여러 나라에 상당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이후 한 세기 동안 혁명에 반대하는 모든 저작의 토대의 역할을 했다. 이데올로기적 방어와 함께 사상에 대한 검열 및 급진파에 대한 감시와 탄압도 진행됐다. 자, 영국에서는 앞에서 얘기한 1794년 4월에 런던 통신협회의 지도부가 반역 혐의로 체포되었고, 그다음 50인 이상의 해합을 제한되었으며 국왕과 내각에 대한 비판을 반역으로 규정했다. 그리고 이제 1799년에 그 런던 통신협회와 통합 아일랜드 협회가
불법화됐다. 뭐 이런 내용들 있고요. 그래서 인제 관련된 내용 한번 읽어 봤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서기에 넘어가서 나폴레옹을 넘어가죠, 나폴레옹. 자, 이 나폴레옹은 시험 문제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예, 수능에는 많이 나왔어, 이 부분이. 어 그래서 이제 좀 나올 것 같은데 이상해요, 이 부분이. 예. 그래서 이제 이 나폴레옹 부분은 인제 일단은 뭐 읽긴 하겠는데 좀 약간 아까 앞에 있는 국민의회라든지 국민공회보다는 좀 약간 이제 비중이 떨어지는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 네, 첫 번째 인증번호는 87번입니다.